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설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박님 그리고 지선 씨도 함께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저희는 요번 설에는요 따로 녹음하지 않고 설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설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죠. 네네. 네, 주로 음식,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네, 있을까요? 뭐 설날에 떡국도 네. 많이 먹습니다만 네. 지난해 2024년 설날에 떡국 이야기는 했으니까 아, 네. 2025년 설날에는 쌀과 밥 그리고 뭐 고기 이야기 네. 그리고 뭐 국밥 이야기도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 조미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금, 설탕 아하. 그리고 또 건강 정진하는 자양제, 인삼 같은 음식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음식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 드리니까요. 오늘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또 우리가 늘 먹는 또 음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흥미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쌀과 밥 이야기, 소금. 네, 소금 이런 재미있는 음식 네. 이야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날을 맞아서 쌀과 밥부터, 쌀밥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설날에 우리가 떡과 떡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떡국도 많이 먹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곡식은 아무래도 쌀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쌀이야말로 경제활동의 기준이며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본래 삼국시대 때는 우리 조상들은 주로 보리와 조 이런 잡곡들을 주식으로 했습니다만 통일신라부터 이제 쌀이 주식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오늘날은 이제 밀가루가 많이 해외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밀가루라든지 고기, 유제품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밥심이다. 그만큼 쌀이 중요하죠. 사실 이제 쌀이야말로 경제 활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물자가 되는데요. 쌀은 결국 돈하고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왕이 쌀이라고 하고 물가의 정승이 옷감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쌀은 임금, 경제활동의 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쌀로 바꾸는 기준이 되는 거죠. 쌀이 바로 화폐가 되니까 뭐 쌀 한 말에 뭐 얼마다. 이런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 저 물건은 쌀 한 대는 줘야 된다. 쌀 서너 대는 줘야 된다. 아니면 한 말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물건과 서비스의 척도가 이제 쌀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장 예전에 조상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 흰쌀밥, 이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고깃국, 그리고 기와집, 그리고 비단 옷을 지어 입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항상 역대 왕들이 내세운 통치 이데올로기가 쌀밥을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 이거였죠. 뭐 하다못해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도 이밥에 고깃국,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쌀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만 그 젖도 결국은 뭐 어머니가 쌀밥을 드셔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젖을 떼고 나서부터는 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우리는 쌀밥을 먹게 되어 있죠. 실제로 저승을 향해 떠나갈 때 그 시신을 염할 때도 이제 저승을 향해 떠나는 홀령이 배를 골지 않도록 생쌀을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상을 올릴 때도 항상 쌀밥을 이제 제사에 쓰는 용어로 할 때 매를 올린다 이렇게 하죠. 자, 그만큼 뭐 쌀밥은 우리에게 뭐 알파의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밀로 이제 빵을 해 먹습니다만 그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에 반해서 쌀은 탄수화물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아주 영양가가 많은 곡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완전 식품에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의 영양소만 보충하면 되니까 밀에 비해서 좀 더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야말로 가장 이제 생산성이 높은 곡물이죠. 예를 들어서 쌀을 재배하면 100명이 살 수 있는 땅에 밀을 심으면 75명이 살 수 있고 또 그 땅에 목초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축을 길러서 고기를 먹으면 불과 9명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땅에 쌀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곡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쌀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쌀이 언제 이제 우리 땅에 들어왔을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인도하고 중국 쪽에서 재배되다가 기원전 2000년경이죠.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쯤에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쌀의 씨, 벽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 벽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씨가 우리 땅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 1988년에 충청북도 청원군 소로리에서 발굴된 벽씨가 1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씨가 바로 한반도 땅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보면 우리 한민족과 쌀은 숙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어떤 불가분의 관계, 운명적 관계입니다만 사실 우리 땅의 기후랄까 지형이랄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뭐 궁합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쌀의 본가가 아열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아열대 지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딱 그렇게 뭐 거의 환상의 어떤 복식조, 환상의 파트너는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쌀이라는 것은 고온다습한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라든지 평야지대에서만 재배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쌀농사, 벼농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물입니다. 결국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논과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수지 등 여러 기반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벼농사를 짓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뭐 오래 전부터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지만 이게 이제 주식이 되었고 또 이 주식이 뭐 주식이 되었다고 해서 배불리 먹었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게 된 거는 정말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실 백성이 뭐 쌀밥을 먹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숟가락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와서 보급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쌀밥을 퍽퍽 퍼먹지를 못하는데 숟가락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쌀로 밥을 지으려면 이 고온의 압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무쇠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무쇠솥 자체도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뭐 전면적으로 보급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떻든 이런 이제 귀한 쌀밥을 먹으려는 노력이랄까, 집념이랄까.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신앙 단계로까지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밥이 곧 하늘이고 사람이 곧 밥이다. 뭐 이런 뭐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지만 결국 밥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항상 뭐 농경 문화의 특징입니다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농공상 이런 말을 합니다만 결국 신분사회에서 관리, 학문을 하는 관리가 이제 가장 지배 계층이니까 뭐 높다 치지만 나머지 생산 계층에서는 이 농사꾼이 최고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도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쌀미자 한자로 보면 이제 살미자를 쓰는데 그거를 파자를 해가지고 글자를 헤쳐보면 88번 이런 88이 나오죠.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의 손길을 88번 거쳐야 된다. 그만큼 이 쌀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쌀을 한 톨이라도 흘렸다가는 이제 불효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쌀을 거의 뭐 우리가 신앙 단계까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햅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을철에 첫 수확한 햅쌀을 집안에 모신 성주랄까 삼신 이런 농경신들에게 올리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그런 그 집에 실은 같은데 일종의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이제 단지 같은 데다가 햅쌀을 그렇게 넣어 놓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뭐 우리가 농경신에게 새로 수확한 작물을 그렇게 바치듯이 그런 일종의 제사, 신앙 이런 어떤 의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옛 곡식을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곡식을 담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다시 들어서고 옛 것이 물러난다는 그런 교체와 죽음과 새로운 탄생,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의 어떤 이런 햅쌀을 모시는 이런 것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류학에서 유명한 책이 황금가지라는 프레이즈의 책이 있는데 그 황금가지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아주 신성한 숲에 그 숲의 왕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황금가지를 지키는 왕을 쓰러뜨리면 또 그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그 가지를 지키고 또 다른 도전자가 와서 그 왕을 무너뜨리면 또 그것이 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농경사의 의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라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이고 그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은 또 한 해를 수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가 돌고 도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국은 그 농사에 빗대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쌀을 어떻게 해서 이제 모든 백성이 잘 먹게 되었는가? 결국 이제 이 모내기 농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물꼬가 터지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조선 영조 때 이 양법이 보급됐죠. 모내기. 이 양법이 보급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풍년, 대풍작의 꿈이 연걸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내기 자체는 고려 때부터 실시가 됐죠.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장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형을 내려서 금지하기까지 했죠. 자, 이 양법을 왜 금지까지 했느냐? 그 이 양법은 한마디로 모판에 벽실을 뿌려가지고 이제 모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논에 옮겨가지고 심는 농법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할 때 이자, 옮길 이자를 써가지고 이 양법인데, 자, 결국 이렇게 이 양법을 하면 논을 매는 횟수도 줄어들고 관리도 쉬워가지고 힘이 아주 좀 덜 듭니다. 그리고 이 양법으로 벼를 기르는 기간 자체가 5월부터 10월까지 10월까지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벼농사가 딱 끝나고 나면 보리나 밀 이렇게 이모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법을 하면 여러 가지 경제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생산성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물이란 말이죠. 자, 이 모를 길러 가지고 논에 옮겨 심을 때 이 논에 물이 그득해야 됩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이제 문온이라고 하죠. 물론 이런데 여기 리얼 탈락해 갖고 문온이라고 하죠. 자, 모내기 시기가 보통 5월경인데 근데 한반도에서 가장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강우량이 집중되는 기간이 바로 6월 장마 기간이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논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 한 해 논농사가 끝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법으로 해가지고 논에 그 모를 옮겨 심을 때 물이 그득해야 되는데 만약 그득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 완전히 이거는 그냥 all와 nothing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나라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나더라도 확실하게 쌀을 거둘 수 있는 직파법을 아무래도 선호했던 거죠. 좀 적더라도 우리가 대박의 꿈 합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차근차근 적은 돈이나마 일정하게 들어와야지 좀 더 경제생활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되는데 대박 아니면 쪽박이 돼버리면 이건 국가가 여러 가지 재정을 운영하는데 너무 위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 초에도 모내기를 상당히 터부시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모를 논에 옮겨 심을 때 이제 논에 물이 그득해야 된다는 그 조건만 만족시키면 이런 이양법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제 조선 영조 때 이르러 가지고 이 논에 물을 대는 관계 시설이 아주 전국적으로 잘 정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물질적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흔히 영종조 시대를 문화의 르네상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 아주 피폐된 조선의 여러 사정들이 영정조 때 다시 이제 중흥을 맞았다. 다시
부응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쌀의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사회 구조 전반이 아무래도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결국 뭔가 먹는 것이 풍족해지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기가 막 생겨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쌀 농사의 어떤 발달로 이제 상공업 발달이 자극되고, 또 이제 모내기 농사를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한 집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은 마을에서 서로 이제 두레라고 할까, 이런 협동 노동이 필요해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농촌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화, 이런 조직들도 활발히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로 이제 일제 강점기 거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농법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일제가 자기들 착취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도입하고 기반 시설도 뭐 닦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쌀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뭐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쌀을 많이 일본으로 공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풍족하게 삼시세끼를 먹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1950년에 6.25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또 전답이 아주 황폐해졌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1960년대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 벼농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산업화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촌을 못 살게 굴어야 된다. 농촌에서 못 살게 굴어가지고 농촌의 인력들이 도시로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또 농촌에 팔고, 이런 식으로 농촌을 이중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해가지고 도시가 발전해서 근대화가 된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결국 이제 산업화에 성공한 지역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결국 농업이 기본적으로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공업도 성장하지 못하더라. 결국 한국의 여러 가지 우리가 농촌이 수탈되고 착취되고 황폐화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와중에도 한국의 농촌이 그래도 그 농부들과 여러 농부들의 노력과 또 여러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농업이 공업을, 농촌이 도시를 뒷받침해 준 게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의 숨은 요인이 아닌가,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 1970년에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쌀 수확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그 쌀 한 포기에 뭐 나달이 뭐 한 수십 알 정도 이렇게 달리는데, 이 통일벼 같은 경우는 한 포기에 140에서 150알이 달렸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976년에 역사상 최초로 쌀의 자급자족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쌀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밥맛은 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통일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을 가지고 정부미와 일반미다 이렇게 많이 나눴죠. 정부미는 좀 맛이 없고 값이 사고 맛이 없다고, 일반미가 아무래도 좀 더 맛있는 쌀밥을 지으려면 이제 일반미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니 이제 76년에 이렇게 이제 자급자족을 쌀 농사에서 이루게 되면서 더 많은 밥에서 이제 더 맛있는 밥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쌀 대신에 이제 일일 1분식 운동, 뭐 그리고 혼식 운동. 그래서 저희들 80년대 초반까지도 도시락 검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흰 쌀밥만 가지고 오면 이게 벌점을 받았어요. 반드시 이제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 잡곡하고 섞어야 된다는 거죠. 혼식을 해야 되고, 또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분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70년대 같은 경우 중반 이후로 점심은 라면이라든지 국수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어떻게 밥만을 먹느냐, 한 끼는 라면이나 국수 이렇게 먹자, 이런 것들의 시대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도시락을 사줄 때 구멍가게에서 파는 식빵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뭐
제과점에서 파는 빵들이 아니고 구멍가게에서 파는 공장에서 나온 식빵들 그걸 어떻든 뭐 계란 노른물에 적셔가지고 그걸 프렌치 토스트라고 저희들은 그때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뭐 설탕 가루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또 공장에서 나온 딸기잼 같은 것들 밀가루가 많이 섞인 딸기잼이죠. 그런 것도 발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점심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식문화가 많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구식 식생활을 또 가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들 이런 여러 가지 주식도 이제 많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2013년에 180g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공깃밥 한 그릇이 100g이니까 하루에 2공기도 안 먹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경제 논리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감소되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쌀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요즘 식량 안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에너지 안보 하듯이 먹을거리라든지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경제 논리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일종의 안보 논리까지도 적용돼야 되는 이제 물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지금 식량 자급률이 5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아무리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쌀을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쌀이 부족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1970년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들 세계 여러 나라에 팔고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수입해서 사다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1970년대 식량 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그 시중의 쌀값이 무려 367%나 급등한 적이 있어요. 거의 뭐 4배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도 그 여러 가지 흉작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겹쳐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쌀을 사오는데 300% 오르는 쌀을 사와야 됐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식량이랄까 석유랄까 이런 식량과 에너지 같은 이런 물건들은 아주 비탄력적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비탄력적이란 말은 수요 공급이 그렇게 막 잘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양보다 한 10%만 줄어들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2배가량 뛰게 됩니다. 이게 10% 줄면 뭐 10%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10% 줄면 오히려 100% 이상 뛰는 그만큼 비탄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 우위설에 입각해가지고 국제 분업의 논리에 이 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예전에 그 미국의 정보 기관들에서 한국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그런 연구소를 본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남한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쌀을 제외하고 모든 농산물의 작업도가 거의 다 급격히 무너지고 자 이런 와중에 갈수록 이상규가 일상화되고 또 자연재해랄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흉작이 되고 또 우리와 바로 휴전선으로 바로 이제 옆을 같이 있는 이웃이죠. 바로 같은 북한이 뭐 끊임없이 이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옆집이 굶주리고 옆집이 못 살면 바로 붙은 집들도 아무래도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하고 사정이 상관없다고 그냥 고기 냄새 피우면 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정세가 갈수록 이제 불안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핵 개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나라들이 그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들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이제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평화와 협상을 통해서 국제관계가 최종적으로 타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무장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 국제 문제의 최종적인 솔루션이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 식량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무기란 것들을 개발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만큼 쌀이라는 게 이런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민족의 여러 이제 설화랄까 민담에 보면 쌀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남선의 기행문집 심춘순례를 보면 이제 봄에 쭉 한번 봄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에 보면 쌀바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절에 바위에 구멍이 나 있는데 하루마다 쌀 수업이 저절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화수분 쌀바위인 거죠. 끊임없이 쌀이 나오는데 그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쌀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절이 살림살이 할 만큼은 충분히 유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이제 이 절에 스님들이 피난을 가면서 또 다른 저 먼 이제 산 안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날마다 쌀바위에 가서 쌀을 받아내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이제 무척 많이 끄집어냈단 말이죠. 자, 그 이후로는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의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니까 아유 귀찮으니까 저 거의 뱃속을 잘라보면 황금이 그득 들어 있겠지. 해가 잘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처럼 너무나 이제 과도한 욕심을 내면 이렇게 이제 결국 하늘이 복을 거둬간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바닷물이 짠 까닭 할 때는 이제 어떤 욕심장이가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훔쳐가지고 배에 싣고 이 소금아 나와라 계속해서 이제 맷돌에서 소금이 나오는데 이 맷돌에서 소금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결국 그 소금이 넘쳐가지고 배는 난파하고 욕심장이도 빠져 죽고 바다에 떨어진 맷돌이 지금도 끊임없이 소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바다는 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소금이 나오는 맷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쌀이 나오는 바위는 한 번 막히니까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소금은 신의 조건 없는 선물이고 천혜의 선물이고 쌀이라는 것은 아까도 쌀미자가 농부가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되듯이 결국 인간의 노력이 최소한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쌀은 그렇게 공짜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이제 중요한 곡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 몸도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러려면 우리 몸에 좋은 친구들을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은하수팜이 있잖아요. 은하수팜. 네,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들. 네. 네, 양배추, 사과,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이런 거 가른 양배추 즙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토마토 즙도 있고 사과 네. 즙도 있고 아유 좋다. 또 뭐 있죠? 그리고 이제 한우 있잖아요. 한우, 소선당 한우 있고 그렇습니다. 또 홍삼. 소백지향 홍삼도 네,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난 것들 드시면서 특히나 설 때는 가능하면 수입 농산물보다는 우리 농산물들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잘 맞는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은하수팜의 여러 농산물들 오늘도 네. 놓치지 마시고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찾아보시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채워줄 은하수팜이었습니다. 자, 쌀과 밥에 이어가지고 또 하늘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죠. 보통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대답하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로 살아간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뭐 물론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섭취해야 되니까 야채와 과일도 먹어야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쌀과 밥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엄격한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생태주의자 입장에 서면 고기야말로 지구를 망치고 인체를 망가뜨리는 아주 몹쓸 음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기 맛을 막 보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이 고기야말로 정말 안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좀 사다리 걷어차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자기들은 실컷 고기를 먹고 맛보고 뭡니까 뜯고 즐기고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좀 먹으려고 하니까 야 그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왜 먹으려고 하니 하는 좀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다 이런 좀 항의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고기는 어떻든 신이 내린 음식에 비유될 만큼 사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당긴다고도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말은 해야 하고 고기는 씹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올 만큼 고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제 당기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몽테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프랑스의 몽테뉴가 식욕은 먹는 동안에 생긴다.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게 배고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식욕이 더 왕성해진다고 했는데 이 고기가 대표적인 그런 식욕을 나타내는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마빈 해리스라는 이제 일종의 문화 유물론자가 있습니다. 그 문화 유물론자가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왜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욕망하고 집착하는가 한번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실 빵도 있고 치즈도 있고 뭐 그러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다 있고 지방도 있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고기가 없으면 폭동이라도 이렇게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빈 해리스가 관찰해 보니까 그 고기에 대한 욕심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획득하려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즈 같은 경우 유제품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마빈 해리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우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직접 씹어 먹는 고기에서 나오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소련 러시아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전 구소련에서 매년 아주 뭐 막대한 콩과 옥수수를 수입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콩 옥수수를 이제 결국 사람들이 먹으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그 러시아에서 농업 생산이 아주 뭐 형편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콩과 옥수수를 수입했냐면 자기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나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곡물들은 좀 질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가축용 사료로 쓰려고 돌리고 그 자기들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먹을 콩과 옥수수는 이제 수입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국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그 가축용 사료로 쓰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쓰고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만 좀 질이 떨어지지만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식량 자급이 가능하지만 결국 가축에게 먹일 것은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내 질이 떨어지는 국내 곡물은 가축에게 주고 그리고 사람이 좀 먹을 곡물은 수입을 해오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양의 곡물을 수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가축에게 결국 사료로 쓸 곡물이 없으면 결국 그 우리가 가축을 기르지 못하니까 고기를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뿐 아니라 그 동유럽에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면 이렇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로 그 단백질을 공급하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고기를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결국은 이 동물성 단백질 고기죠. 고기가 단순하게 생존을 넘어서 가지고 건강과 행복을 준다는 그런 신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와 같은 이제 이런 동물성 단백질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결국은 좀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뭐 고기를 먹는다. 우리가 어떤 외식을 하러 갈 때 우리 오늘 고기 먹으러 한다. 좀 더 발전하면 툭불 한우를 먹으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우리 오늘 영양 보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툭불 한우를 먹을 만큼 뭔가 우리 좀 잘 나가 아니면 우리 좀 여유가 있어. 이런 상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게 마빈 해리스의 주장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마빈 해리스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 임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영양분 좀 추가로 단백질이 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고기나 생선을 통해서 그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다른 걸로 그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인 어른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고기로는 340g만 먹으면 되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근에 400g이니까 한 근 조금 못 미칩니다만 그렇게 그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빵으로 그걸 먹으려면 1.5kg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많이 먹을 거나 과식할 필요 없이 영양분을 좀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편리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고기가 항상 윗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이 항상 어느 나라든지 음식 문화를 보면 좀 상승을 차지하는데, 자, 그럼 우리 육식 문화에는 어떤 고기 음식이 있을까? 맥적이라는 음식이 있으면 맥적. 그러니까 맥적이라 할 때 맥은 이제 맥족.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으로 여기지는 동이족을 이제 보통 맥족, 예족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이족이 만든 고기 구이로 이제 추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대 이제 이 맥족은 수렵을 숭상했던 만주 쪽이죠. 지금의 만주 쪽에서 활동했던 우리 이제 조상으로 여겨지는 종족인데, 이 수렵을 숭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조리한 음식으로 여기집니다. 근데 이제 조리법은 지금 전해오고 있지는 않죠. 학자들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장하고 술로 양념한 고기 구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 맥적이 우리 고기 문화의 시원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역사서에서 보면 이제 육식의 흔적이 좀 나오죠. 우리 이제 삼국통일의 설계사 하면 김춘추를 들 수 있겠죠. 이 김춘추가 이제 식사 메뉴에 보면 항상 꿩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꿩고기, 꿩을 이제 조리한 꿩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삼국 유사에 보면 화랑도 출신의 성녀 해숙이 있는데, 이 해숙 성녀가 국선 구창공에게 이 고기 안주를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허벅지살을 베어주면서 이제 깨우침을 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가지고 술 안주를 했다 이런 이제 흔적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삼국 시대 이럴 때 육식을 즐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교가 전파돼 왔죠. 불교는 불살생이고 그리고 육식을 금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가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육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변했죠. 특히 이제 국왕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도 자, 국왕들의 인심이 짐승에까지 미쳐야 되니까 고기 반찬을 임금의 밥상에 올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처님을 숭상하는 왕은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도축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육식 문화랄까 고기 문화가 발달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그 고려를 방문한 중국의 사신이 쓴 책들을 보면 고려에 이제 중국 사신을 대접한다고 고기 음식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기록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결국 고려가 원나라의 침입 이런 여러 가지 수십 년간의 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원나라의 영향권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죠. 고려 왕이 원나라 이제 공주의 남편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몽골이 기본적으로 고기를 주식원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 징기스칸이라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기를 느긋하게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를 구워가지고 바로 뭐 계란 노른자입니까? 이런데 얘를 빨리 잡아주니까 그게 찍어가지고 먹었다. 뭐 이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할 만큼 이제 몽골 원은 또 그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고려 중기 이후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서 육식이 다시 부상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고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조선하면 결국 유교. 유교에서는 제사를 아주 중요시하죠. 제사에서 어떤가는 제물이 바로 쇠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가장 신봉한 제사와 의례의 교화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례에 보면 제후와 천자를 모시는 대부가 다 태례를 쓸 수 있고, 이 태례는 소, 양, 돼지를, 소례에는 양과 돼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제사에는 소와 양과 돼지를 다 잡아갖고 고기를 올리고 소래는 양하고 돼지고기만 썼다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는 이제 뭐 소, 양, 돼지 다 잡기 힘드니까 테레의 경우에도 소고기를 썼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소는 소중한 재물이고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 제사에 이제 쇠고기를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의 제사상에 쇠고기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도 이만큼 대단한 집안이야 이걸 과시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쌀과 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자 천혜지대본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농사에는 소가 대단히 중요한 동물이죠. 논밭을 갈고 그리고 소가 하나의 어떤 그 농사를 짓는데도 파트너가 되어주고 물건을 이동한다든지 얼마나 이제 귀중한 동물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사치와 낭비의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소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왕실이나 올리는 거고, 이거는 정말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고, 또 그만큼 농사 짓는데 중요한 이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으면 이 사치와 낭비 문화를 조장하게 되니까 아주 이제 절제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소가 좀 모자라진다 싶으면 아예 소 도살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돈 있는 양반들에게는 그게 강 건너 불이죠. 나도 우리 조상님 제사에 육적을 올려야 된다. 뭐 제일 이제 효를 내세우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근본은 효지 않습니까? 그 효의 근본은 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니까 제사를 잘 지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귀중한 음식을 올려야 된다.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쇠고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더 뭐 먹기 위해서 먹은 거겠죠. 명분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 살아있는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소고기를 넓게 점여 가지고 이제 숯불에 구웠죠. 그걸 이제 너비안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런 육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결국 이렇게 이제 소가 그렇게 우리 제사라든지 이런데 아주 농사 짓는데 중요한 짐승이었고, 그래서 그 쇠고기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특권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밌게들 보고 계시죠? 이쯤에서 여러분 잠시 쉬는 의미로 1kg 커피 한 잔 좀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kg 커피는 연휴에도 그리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너무나 즐기기 좋은,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설 때 되면 뭐 무슨 수정관이 시킨 이런 거 드셨지만 이제는 커피 시대죠. 다 커피 찾으시는데 나가서 사 먹으려면 문 연대 찾기도 힘들잖아요. 맞아. 집에서 카페에서 보다 더 맛있는 커피, 1kg 그렇습니다. 커피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1kg 커피가 준비한 다양한 커피들, 커피 향과 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네. 이 커피들 드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소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가축이 바로 돼지가 되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 킬러들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도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도 가장 많이 먹는 이제 고기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1인당 뭐 한 20kg 가까이 먹고, 닭고기가 보통 한 그 절반쯤 먹고, 요즘 또 닭고기를 많이 먹습니다만 쇠고기가 이제 그 돼지고기의 절반 조금 또 못 미치죠. 아무래도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고 그다음 닭고기, 그다음 이제 소고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닭만 하더라도 달걀을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효용이 있는데, 뭐 양도 양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따뜻한 옷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소 같은 경우는 뭐 소가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것에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소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오직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인간에게 돼지의 존재의 이유는 그냥 살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이제 인간은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돼지야말로 식물성 어떤 식품을 동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효율이 아주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소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게 대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먹지 못하는 식물을 소화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돼지의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대생임질하는 반추동물들은 인간이 좀 먹기 힘든 풀이나 짚 같은 거친 섬유질 식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어가지고 안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 똥으로 그 나오는 똥으로 비료도 만들고, 그죠? 우리
양이라든지 이런 똥 가지고 비료도 만들지 않습니까? 말똥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이제 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동력을 쓰기도 하고 또 양도 젖을 내고 염소도 젖을 내니까 고기 저 다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양가죽도 있고 그죠? 다 이제 그 옷과 신발도 만들 수 있을 정도 좋은데 돼지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살코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물론 요즘 돼지 껍데기도 먹습니다만 어쨌든 살코기라고 봐야겠죠. 그냥 먹는 용도죠 오로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돼지 사육을 금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터부시한 거 아니냐. 돼지고기가 맛은 좋은데 이 돼지고기가 그 중동 지역과 같은 그 환경에서 돼지고기를 사육하다 보면 이건 인간이 생존하는데 아주 불리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돼지를 아주 터부시해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 해서 아예 돼지를 기르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뭐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우리에게 그만큼 이제 고기 순수한 이제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길러진 동물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동물에게 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가축에게 이 사료를 줘가지고 이 사료를 가지고 이제 고기로 만들어내는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게 사료 비용을 들이고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닭고기예요. 그러니까 닭고기가 가장 값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같은 양의 어떤 사료를 먹였을 때 닭고기가 예를 들어가서 뭐 가장 이제 많은 고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돼지고기고요. 그 다음이 쇠고기죠. 그러니까 쇠고기가 가장 비싼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의 사료를 같은 가격의 사료를 가지고 먹은 가축들이 누가 가장 많은 고기를 내느냐. 닭 그리고 돼지 그다음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돈을 많은 사료 비용,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소고기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 뭐 돼지는 하여튼 중간은 갑니다. 그죠? 중간은 갑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뭐 농경에 필수적인 것은 소고 또 말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도 필요하니까 뭐 또 다 필요한데 돼지야말로 고기 얻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돼지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 관한 3대 선입견이 많아요. 선입관이 많이 퍼져 있었죠. 돼지고기에는 독성이 있다. 돼지는 게으르고 불결하다. 돼지는 농사를 망친다. 이런 좀 선입관이 많이 퍼져 있었고 또 이제 뭐 저쪽 그 평양 쪽 이북 쪽이죠. 평안도 쪽에서는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단독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독이 오른다 해서 돼지고기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만큼 이제 돼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렇습니다만 아까 왕실 제사에서 소 양하고 이제 그만큼 돼지도 제물이 바쳐지니까 전국에서 길러는 졌습니다만 이제 장려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뭐 키우는 농가가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지고기 요리가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소고기를 즐겨 먹다 보니까 소고기에 관해서 온갖 요리가 다 발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또 공급이 많아지고 많이 기르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그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고기 자체가 평소 보기 힘들고 또 고기가 아주 귀한 지역에서는 뭐 그런 고기 문화가 발전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온돌이 보급됐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주거 문화가 온돌 문화인데 온돌 문화를 지탱하려면 이제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제 땔감을 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숲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들이 이제 숲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숲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도토리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돼지의 사료가 되기도 하는데 숲이 이제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돼지 사료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우리 뭐 제주도 똥돼지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대부분 이제 뒷간에서 분유를 먹이며 키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인상이 안 좋고 인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천대를 받습니다만 사실 우리 예전에 부여나 고구려 이런 북방의 어떤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는 돼지가 나름 대접받는 짐승이었다고 하죠.
예를 들어 부여의 건국 신화에 보면 돼지가 등장하죠. 자, 부여의 시조가 먼 북방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돼지 우리에 내다 버렸는데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죽지 않고 자라나 부여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부여는 자기 국부가 바로 이 돼지의 보살핌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돼지를 잘 길렀다고 하죠. 결국 그거는 이제 부여가 자리 잡은 그 만주의 풍토가 돼지를 키우기에 적합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는 숲하고 생태궁합이 아주 이상적인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부여에도 이제 돼지가 나오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물로 돼지를 사용했다고 하죠. 이 돼지를 이제 교시라고 불렀습니다. 교시. 그러니까 이 신성한 돼지를 교시를 잘못 간수했다가는 이제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바로 동명성왕 주몽이 동명성왕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유리왕이죠. 유리왕 때 이 교시가 달아났습니다. 도망을 쳤죠. 그래서 유리왕이 찾아오라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부하들이 이 좀 약간 멍청했던가 봅니다. 돼지를 잡긴 잡았는데 이제 도망 못 치게 이제 돼지 족을 손상을 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특히나 이 성스러운 제물을 바치는데 흠집 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왕이 화를 몹시 내며 부하들을 처형했다. 그만큼 이제 돼지가 나름 부여나 고구려 문화권에서는 돼지가 대표적인 가축이었고 숭상하는 동물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적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 아까 말씀드린 육식문화의 원류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이 부여나 고구려 쪽에 흔했던 멧돼지 혹은 그 돼지 이걸 돼지고기로 만드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돼지고기 자체를 중국 사람들은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예술로까지 성화시킨 그런 뭐 음식도 나오죠. 바로 이 동파육이라고 하죠. 그 우리 중국 당송 8대 문장가 하면 동파, 소동파라고 하죠. 동파 소식이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 소식, 소순, 소철 이렇게 하나의 3부자가 8대 문장가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하죠. 그 동파 소식이 아주 미식갑니다.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 바로 자기 호를 따가지고 동파육을 만들었죠. 그 돼지고기를 아주 큰 덩어리째로 넣어가지고 술하고 간장하고 설탕을 소스로 해가지고 오랜 시간 천천히 졸여서 만든 요리지 않습니까? 사실 소동파가 살던 이 시대 때는 상류층은 뭐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참 돼지고기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만 그 당시 중국의 상류층은 돼지고기를 천한 음식으로 간주해서 잘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값이 무척 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동파가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하고 바둑 노름하다가 돼지고기를 태워 먹은 거예요. 바둑 두면서 신순 노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태웠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다음부터 이렇게 거의 뭐 졸여가지고 오랜 시간 그걸 만들었다. 이래서 이제 이게 동파육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유배 생활할 때 그 세상사에 대한 좌절과 울분을 결국 이제 이 서민들이 먹는 아주 대중적인 음식을 가지고 그런 미식으로 전환시킨 이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세상에 좌절한 사람들을 보면 술이랄까 고기랄까 이런 데 많이 탐닉을 하더라고요. 나름의 허무함을 이기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파육이 아주 대표적인 예술가의 음식이고 또 이제 선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선비들이 좋아하는 고기는 우심적이라고 하죠. 우심적. 이 뭐냐면 결국 소의 심장을 이제 우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설, 소의 혀를 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설 요리도 뭐 많이 나옵니다만 소의 심장, 뭐 간, 뭐 염통, 뭐 다 합쳐서 이제 우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얇게 점여가지고 간을 해서 구운 요리를 우심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소동파하고 이제 소동파가 이제 시인이라면 아주 그 중국의 명필로 유명한 왕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지를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이제 우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지가 뭐 명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릴 때 주의라는 사람이 이 왕이지가 이놈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지를 대접을 하면서 이제 내놓은 음식이 우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아주 큰 이제 문화인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소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그래서 그걸 우심적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심적을 대접한다 이러면 아주 덕이 높은 선비라든지 군자에게 대접하는 명예로운 요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 우심하면 존경과 우정의 이제 상징물로 간주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아우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고매합니다. 이럴 때 이 겸손한 의미로 아유 제가 우심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심장 이거를 욕되게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우심을 먹을 만한 인격과 경륜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겸양의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 평판을 나타내는 상징 자본이 되는 거죠. 동파육이라든지 이 우심이라는 것들이 음식이 단순하게 맛과 그리고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디스팅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문화 자본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기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쌀밥과 그리고 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또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자양강장제가 있죠. 인삼도 있고 또 우리 음식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조미 음식인 설탕, 소금 요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음식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꼭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